예,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토요일 오프로입니다. 여전히 날씨가 상당히 많이 덥네요. 어제 저녁에 밤 시간쯤에 나갔더니만 야 습도가 너무 높아서 거의 쪄 죽겠더라고요, 진짜. 거의 익살 익살 느낌. 건강 유의들 다 하시고요. 자, 요즘 시장이 좀 많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진짜 6월달까지만 해도 거의 뭐 지옥 속에서 막 그런 엄청 힘든 시장을 버티고 어쨌든 살아남자 이런 걸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시장이 또 변하려면 또 금방 변하죠. 예, 원래 좀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게 사람 마음과 달리, 또 특히나 주식은 항상 대중들의 뒤통수를 항상 때려요. 뭔가 이제 막 간다 할 때, 또 전부 다 막 죽는다 할 때, 이때만 잘 안 쓸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거라고 제가 봤고, 그 변동성 뒤에 숨어 있는 추이나 추세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중요하게 보는데, 한 2주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좀 편하게 방송을 하고 말씀을 드릴 때 물리더라도 그냥 들고 가자고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린 게 한 2, 3주 됐나? 7월 한 첫째 주 지나면서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시장 얘기 전반적으로 드리고, 하반기에 대한 전략, 그 다음에 제가 사실 한 10년마다 또 한 번씩 좀 크게 보는 게 있거든요, 시황을. 뭐 그것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중소형주나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지만, 항상 그 시황이라든지 시장에 따라가는 게 가장 근본이고 기본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그 뒷단에 오는 이 세부적인 전략도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도 같이 좀 공감 삼아서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항상 제 머릿속에 있는 건데, 사실 제가 정리를 뭐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 어떤 여러 가지 복잡 다변한 것들을 축약을 좀 잘해요. 옛날 학교 다닐 때 레포트를 되게 잘 썼거든요. 뭐 엑깃을 잘 뽑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머리가 엄청 복잡고 온갖 복잡 다변의 세상에서, 야 그래 결론은 뭔데, 요거야 이런 식으로 잘 한다는 거죠. 거기에 맞는 게 더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워낙 많지만 결국은 우리가 자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뭘 사고 팔아야 되는데, 이런 결론을 내는 데는 뭐 제가 좀 빠르다 보시면 돼요. 제가 S&P 500을 오늘 잠깐 띄워놨는데, 지금 뭐 6월달 엄청 힘들었던 장이 지났죠. 지나고 이때까지입니다. 7월달부터 이제 완연히 좋아집니다. 제가 항상 말했던 7월달 월봉 월로 봤을 때 빨간 봉이냐,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제일 강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지수도 급락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급락할 때 대형주가 빠지고 중소형주는 더 많이 빠지잖아요. 지수가 한 30% 떨어지면 대형주는 뭐 예를 들어 20% 떨어진다. 그럼 중소형주는 50%, 60%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크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로 봤을 때 가장 큰 우량주는 뭡니까? 미국이죠. 예. 그래서 덜 떨어지고, 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그거는 이제 패러다임이나 성장주라든지 뭐 QE, QT에 대한 변화를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나스닥 성장주가 좀 꺾이는 단계였고, 그래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시장을 좀 안 좋게 봤던 시그널도 삼았었고요, 올해 초에. 어쨌든 S&P는 이제 미국의 정통적인 대표적인 기업 500개를 모은 지수인데, 어쨌든 지금 양봉이 상당히 크게 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락폭을 멈추고 이제는 반등으로 좀 가볼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심리적 되게 중요한 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 봤던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 기술주죠. 성장주의 대표격. 전 세계 글로벌 성장 섹터의 대표격인 나스닥도 어쨌든 빨간 양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1차 목표까지 왔어요. 나스닥이 그때 1500포인트, 제가 말씀드렸던 11,000에서 10,000 사이 1차 바닥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을 이어갔죠. 7월 2, 3주 동안. 그리고 지금 12,000 한 초반 중반까지 왔어요. 자,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 이 정도 무조건 때립니다. 그 뒤에 제가 코스피 지수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코스피나 코스닥에 이제 단기로 보는 지수 ETF를 절반 정도를 팔아라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코스피는 800포인트 근처였고 코스피는 2,400, 500 사이였어요. 그 사이에 이제 팔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미국은 지금 제일 먼저고 제일 큰 우량주였고 걔들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안도가 조금 살아나는 시기에는 반등이 좀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1차 목표인데, 아직은 사실은 다 팔아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도가 셉니다.
어닝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들어가면 이까지 가요. 13,000 중반. 지수로 봤을 때는 또 한 7, 8%, 많이는 1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원래 빠지기 시작했을 때가 16,000인데 16,000에서 10,000포인트 초반까지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한 3,000포인트 올라야 되죠. 그게 이제 13,000 중반쯤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분위기 되게 좋은데 여전히 저는 베어마켓 랠리, 약세장 속의 단기 반등이라고 봅니다. 경기가 지금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경기 둔화입니다. 둔화. 경기 둔화는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도 아직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지수가 제가 빠질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등은 지속되되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하는 거 아니고 반등이 되면 위에서 또 팔아야 되는 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따라서 우리나라 잠깐 보시면 일단 지수를 알아야지만 대응을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반등 주는 구간이니까 제가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성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태고, 자, 우리나라 지수는 요번에 이제 2300포인트였죠. 어쨌든 2300에 대해 힘들었지만 바닥권을 만들었고 지금 2450까지, 제가 2400에서 2500까지 받는 구간 봤잖아요. 그 지수 관련했던 것들 단기로 보시는 것들, 그 중장기로 보시는 게 있잖아요. 지수를 싸게 샀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좀 오래 가져가 보겠다, 한 1년 2년 이런 분들은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단기로 보는 분들, 뭐 팔아가 차례 종목 사겠다 하는 분들은 1차적으로 절반은 2400, 500 사이 절반 팔고, 미국장이나 딴 걸 봐야 되겠지만 한 번 더 간다 그러면 2500에서 2600 사이에요. 우리나라는 2500, 600 사이. 2500 넘으면 조금 봐야 되겠죠. 그래 되면 단기로 보는 지수 ETF나 대형주도 한번 정리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너무 안 좋았던 6월달 완전 긴 음봉을 지나서 살아남으신 분들이 위기 뒤에 어쨌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 7월 양봉을 완성을 했고, 그렇게 해서 8월달 9월달 계속 달리자 이건 아닙니다. 그냥 낙폭이 멈췄다, 하방 이제 보이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돈을 좀 갖고 대형주든 지수든 큰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와요. 지수는 어쨌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확산이 좀 될 수 있고 시장의 투심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사실 대중들은 투심이 안 좋아요. 대중 여전히 야 이거 뭐 오르다 빠지겠지 뭐 되겠어, 아직도 경기 이렇게 안 좋은데. 어제 미국 보니까 GDP 2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 나왔죠. 1분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나왔고, 야 그러면 무조건 기술적 침체 리세션이잖아, 근데 무슨 주식을 사냐 이런 분들이 사실 많으세요. 워낙 자기를 바쁘다 보니까 주식을 자세히 못 보는 분들이겠죠. 일반적으로 주식 하시는 보통 7, 80%의 대중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 조금 더 주식을 보는 입장이니까 경제에 대해서 선반영을 하고 먼저 움직이는 증시의 특성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바닥을 잘 견뎠고 지금 반등을 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8월 달부터도 조금 흐름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뭐 지수가 간다는 건 아니지만 멈추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종목 장세, 트레이딩 이런 것들에 대한 확률은 좀 높아진다 보시면 돼요. 자, 하반기는 그래서 제가 8월달 FMC가 없어요. 8월달은 미국 잭슨홀 미팅이라고 유명한 관광지 같은 데 가서 전 세계 글로벌의 재무장관들,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경제부총리겠죠, 가셔서 글로벌끼리의 경제적인 이슈, 어젠다를 논의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유럽이나 러시아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그다음 중국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하지만 서방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을 경계하는 것과 달리 환율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본격 논의는 안 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환율을 제가 한 2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가 너무 강해요. 달러가 너무 강해서 달러가 달리고 금리가 막 올릴 때, 미국이 이제 보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달러가 더 강하거든요. 안전한 나라가 금리도 높다? 그럼 그쪽으로 돈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돈이 빠지게 되면 달러 외환 보유가 줄고 환율이 급등하고, 우리나라도 1320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버티는데 지금 못 사는 나라들이 있죠. 뭐 아르헨티나 그랬었고, 뭐 스리랑카, 뭐 지금 또 이런 나라들 되게 많은데 이머징 뒷단에서 넘어져요. 디폴트 납니다. 근데 글로벌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던 1990년대 후반 보세요. 그때 동남 위기 왔을 때 우리나라 파급되고 뭐 러시아 디폴트 나고 뭐 동남아시아 태국도 다 무너질 때 우리나라 바로 IMF 받잖아요. 그 당시에 외환 보유가 되게 적었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는 금융이 좀 괜찮아졌는데 바로 10년 뒤 2008년도에서는 가장 큰 미국이 무너지니까 뭐 속절업조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겪으니까 이 세계가 우리나라 인간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십몇 년 동안 금융 시스템을 상당히 잘 갖춰놨어요. 안전자산 많이 해놓고. 러시아 그렇게 해도 디폴트 안 나죠.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위험한 자산에서 비중 줄이고. 자, 하지만 이게 우리가 봤던 채권이나 주식이나 가장 큰 경제의 바디를 할 수 있는 부동산까지 가요.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저도 부동산 별로 안 좋게 보는데 문제는 속도와 정도입니다. 갑자기 급락을 하잖아요. 갑자기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것도 문제예요. 경제라는 거는 서서히 그런 움직임대로 추세가 떨어진다 올라간다 하면 대응이 됩니다. 하지만 5분 상반기처럼 갑자기 이렇게 인플레가 급등을 하고 증시가 급락을 하고 부동산 막 빠지고 그러면 대응이 잘 안 돼요. 그럴 때 위기가 사실 와요. 그러면 암만 금융경제나 금융시스템을 잘 가져놓고 리스크를 줄인다 하더라도 그 속도 때문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포를 지금 상반기에 겪었던 거죠. 자, 근데 지금 하반기는 조금 이제 안정화가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금방 다 망가질 것 같았던 게 가장 근원이었던 이 인플레가 조금 줄었죠. 네. 왜냐? 유가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 글로벌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다 망가질 거잖아요. 그렇게 콧대 높던 바이든이 나서서 직접 인권주의자다 살인자라 말했던 사우디 빈 살만까지 만났지 않습니까? 이제 러시아 외무부 장관, 미국 외무부 장관까지 통화합니다. 그저께는 보면 이제 중국 그 패권 전쟁 100년의 적이었던 중국과도 미국 바이든과 시진핑이 전화 통화를 합니다. 물론 대만 때문에 싸우긴 했지만 그 말은 뭐냐면 글로벌 경제가 폭망하는 건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기는 손에 들고 있을 때 위협이 되지 그걸 써버리는 순간 끝나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 세계 에너지나 어떤 인플레 가장 그 코어는 뭐냐? 유가잖아요. 그죠? WTI가 월 130달러 갔다가 저는 130달러가 꼭지라 보는데 지금 90달러 초반까지 빠졌다가 어제 99달러까지 왔어요. 100달러 다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너무 빠지면 경기 침체, 너무 오르면 경기 침체가 와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컨트롤 해야 되는 러시아나 오펙한테도 안 좋지 않습니까? 뭐 걔들 입장에서도 물론 빌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제를 갖고 얘들이 전 세계 경제를 폭망시키는 게 목적은 절대 아니죠. 자, 그래서 하반기는 이런 빌런 역할을 하던 전 세계 경제를 아주 유업에 몰아넣었던 전쟁 일으켰던 러시아 푸틴도 마찬가지, 잘 말 안 들었던 오펙의 사우디나 이쪽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 보는 거예요. 자, 쉬어간다는 건 뭐냐? 급소각에 빠졌던 공포가 줄고 약간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증시도 반등을 준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게 저는 3분기까지 지금 7월달 지났죠. 8월달, 9월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8월달, 9월달에 뭐가 있냐? 8월달은 잭슨홀 미팅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미친 듯이 올랐던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할 수 있고, 잠깐 뒤에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그 원인이 됐던 금리 인상이 속도가 좀 줄고 있다 그랬잖아요. 물론 9월달에도 금리는 오르겠죠. 하지만 이번에 7월달 올렸던 0.75% 75bp가 거의 꼭지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려 그러면 유가나 이쪽도 물론 도와줘야 되겠지만, 하지만 그런 정도와 급속도로 빠졌던 것들이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다 보니까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이 조금은 그 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9월 FMC 8월달도 건너가고 9월 FMC 때까지도 랠리는 갈 수 있다 봅니다. 하지만 증시가 V자 반응 안 되는 말씀드렸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급락은 없을 수 있고 빠진다 하더라도 저가 매수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종목에 대한 얘기를 조금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잘 드리는 겁니다. 이 시장에 대한 변화가 다 근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저는 2008년 서프라임 겪고 2009년부터도 장이 급박하게 오르는 걸 보면서 야, 장 정말 강하구나. 이 유동성의 장세가 이렇게 강하다는 걸 느꼈고, 그때 우리나라 지수가 뭐 900포인트 가고 뭐 코스닥 몇백 포인트 갔었더라. 하여튼 엄청 많이 빠졌을 텐데, 그때 10년 목표를 코스피 3000포인트, 그 다음 코스닥은 2000포인트 목표로 증시를 봤어요. 근데 이미 이게 코로나 때 또 막대한 미친 유동성으로 달성을 했죠.
그래서 저는 1차적인 10년 목표는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유동성으로 오버되다 보니까 그 뒤에 1년 동안 미친 듯한 급락이 왔죠. 예, 지금 또 바닥을 단기적으로 잡았다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뭐냐? 신냉전 시대고 인플레는 기본적으로 안고 가야 되겠지만 이머징에 대한 우리나라 위상이 좀 올라갈 거라 봐요. 야, 지금 미국도 불안한데 무슨 이머징이냐, 무슨 우리나라 한국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물론 이게 약간 국뽕 정시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시를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매년 외국인 수급,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스탠스를 보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어쨌든 동학개미 운동이 나오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던 외국인들을 이겼던 한 해입니다. 2020년도. 그게 동학개미 힘이었어요. 물론 지금 많이 빠졌죠. 2020년, 2021년, 그다음 2022년 올해까지 외국인들이 그래도 유동성 크고 이머징이 상당히 괜찮은 우리나라를 연으로 25조씩, 27조씩, 올해 상반기에 10몇 조씩 이렇게 때린 적이 없어요. 역대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비중이 최고 약합니다. 최고 낮습니다. 근데 이게 변화가 좀 온다. 환율이 제가 꼭지 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신냉전 앞으로 이제 미국과 좀 친하게 지내고 물론 중국도 버리면 안 됩니다만은 특히 전략 자산, 전략 섹터인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미국이 집중 서포트를 해줍니다. 오히려 공장도 자기 나라에 짓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쪽 우리나라 성장을 보는 그 섹터들이 우리나라만의 특화된 산업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자유민주주의 서방국가 특히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걔들도 서포팅하고 도와야 되는 실질적인 이쪽의 대표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되게 좋게 봐요 그거를요. 물론 외국인들 수급이라든지 현실적인 그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향후 저는 이 한류가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K컬처, 오늘 뭐 K방산도 여기 나오는데 우리나라 위상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 봐요. 예, 물론 우리나라 한류는 20년 전부터 시작했었죠. SM부터 시작했는데 뭐 BTS까지 왔지만 앞으로 이 엔터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뭐 식품, 먹거리도 마찬가지. 토탈로 봤을 때는 K컬처입니다. K컬처. 이쪽이 향후 10년 동안 우리나라 정시에서는 상당히 큰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국방부, 우리나라 법무부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문제가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이민법도 특별히 제정을 새로 했지 않습니까? 시험적으로 또 우수한 외국인들 이민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실제는 경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한류가 이미 민간 기업이나 민간 쪽으로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실제 정책상으로도 향후 10년간 커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했던 국제 정치적인 분야에서 우리나라 위상도 상당히 괜찮아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년을 봤을 때 앞으로 단순한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에 편입되는 것도 그렇지만 이 한국 정시 이게 단순한 이머징에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의 밥이었던 변동성 만들었던 그런 정시가 아니라 앞으로 상당히 위상이 정시의 어떤 위치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저는 10년 계획을 세웠어요. 뭐 꾸준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반등을 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투자는 저는 계속 해야 된다 봐요. 앞으로 노동소득은 한정돼 있고 정년은 짧아질 거고 본인이 기술이 없으면 사실 쉽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투자는 계속 해야 된다 봅니다. 단기적으로 좀 위기를 하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 나이도 많이 들어가지만 향후 한 10년, 20년 정도까지는 이걸 업삼아서 뭐 계속 제 개인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개인적으로 많이 즐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10년 정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뒤는 좀 빨리 가볼게요. 자,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말씀드렸는데 자, 미국 시장은 글로벌리 최고 우량주였기 때문에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뒤로는 그 뒤에 어떤 따라오는 대형주나 지수가 움직이면 종목장을 기대하듯이 그 다음 순차제로 기대하듯이 우리나라 시장도 다음 순차적으로 지금 기대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미국의 빅테크들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자, 미국 반등이 셌던 이유는 어닝이 박살나야 될 것 같은데 애플은 상당히 강했고 안 좋았다. 아마존도 사실 기특하게 반등을 줬고 MS도 잘 버텼고 뭐 가격 올렸지만 어쨌든 테슬라도 좋았고
십몇 년 동안 미국에 집중되고 전 세계 글로벌 국민들을 어쨌든 자기 소비자로 만들었던 그런 기업들이 미국에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큰 흐름은 좀 바뀔 수 있다 보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은인시장을 많이 버텼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사실 좋았다. FMC가 1% 인상을 한다 했지만 결국 0.75% 인상을 했죠. 이제 그게 금리 인상의 거의 피크를 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 달러 강세가 이제 조금 무거워질 수 있다는 판단도 될 수 있고요. 인플레는 계속 가져가야 돼요. 구조적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전세 경제가 안고 가야 되는 베이스라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 폭이 이번에 6월달이 정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인플레 때문에 공포가 왔고 경기 둔화는 되고 있고 그다음 리세션이 올 거냐 기술적으로 오버를 맞지만 아직 아니에요. 미국은 이제 소비나 고용, 걔들이 가장 중시하게 보는 것들을 신경을 쓸 겁니다. 지금 오히려 그걸 다 두드리면서 박살나겠다 했는데 그 수요단에 대해서 의외로 괜찮아요. 그리고 인플레는 살짝 꺾여요. 그럼 둘 다 좋은 거죠. 어쨌든 그죠. 수요나 공급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장이 나쁘지 않은 거고요. 금융위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아주 그 속도가 더 급박해 가면 부동산도 안 좋고 금융기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저는 아닐 거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도한 공포. 요번에 나스닥이 35% 떨어졌는데 위에서 50%까지 빠질 수 있는 게 금융위기거든 사실은. 그렇게 될 확률은 되게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주나 이쪽 저점 매수는 5번 했었고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종목장 확산을 기대해서 이쪽에서 스윙을 내면 된다. 뭐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일본 엔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 달러가 좀 강세가 줄어들라 그러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거 이게 좀 정점을 치문다는데 좀 그런 분이 나오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 상대적으로 달러에 반대에서 있는 유로나 엔화나 파운드화가 강세가 된대요. 근데 지금 유럽은 안 좋아요. 여전히 유럽은 사실 하반기에도 전세계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쪽이 사실 유로 쪽입니다. 유럽 쪽 아직 러시아가 게다가 모가지를 주고 있어요. 천연가스 그냥 아슬리버 잠궜다 풀었다면서 여름에 폭염보다 더 위험한 게 유럽은 사실 겨울에 추위입니다. 아주 추워요. 특히 독일 같은 데는 북유럽은 정말 춥거든요. 근데 거기를 오히려 유럽 국가 생존이 달려있거든요. 근데 그걸 러시아들이 이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용할 거예요. 물론 그 사이 어떻게 국제공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서 일본 엔화가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살짝 강세를 돌리는데 이게 사실 미국 달러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좋아요. 네, 우리나라 좋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런 면을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일본 엔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넘길게요. 어쨌든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자, 국가별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미국은 좋아요. 미국은 어쨌든 반등을 많이 줬지만 지금 계속 올라갈 건 아닙니다. 지금 1500에서 12300까지 왔어요. 여기서 들어가면 제가 한 13000이나 13000 이상도 봅니다만은 이제부터 올라가면 비중을 줄이실 때로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 이제 미국 파월도 얘기했지만 그 미국의 가장 중심은 뭐냐? 우리나라 수출이 중심이잖아요. GDP에서. 미국은 소비입니다. 소비를 또 뒷받치는 게 고용이에요. 얘들 타겟으로 했지만 생각보다 덜 빠졌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오 괜찮네 해서 인플레 그 리세션으로 안 간다고 보는 근간이 이쪽이죠. 아직 너무 낙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유럽은 여전히 불안해요. 러시아가 가스가 들고 장난치고 겨울에 추위가 기다리고 있고 독일이든 뭐든 요번에 또 금리 인상이 되고 난 후에 유로화는 나쁘진 않은데 올라가지 못해요. 그만큼 경제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유럽은 하반기에 계속 경계하면서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뭐 국제적 공조도 보면서 봐야 됩니다. 중국은 조정 중에 있고 부동산이 불안해 솔직히. 근데 부동산은 얘들은 가격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전 세계 글로벌 경기보다 좀 사이클이 빠른 게 중국이에요. 코로나 제일 먼저 겪었죠. 올해 남들 경기 긴축할 때 혼자 부양하고 있습니다. 돈 풀면서. 근데 부동산이 너무 급하게 떨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부동산이 경제의 코어인데 얘들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막아야 되는 총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단계고 우리나라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떨어지더라도 너무 급히 안 떨어지게 받쳐야 되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중국도 위험하긴 한데 유럽보다는 덜하니까 뭐 좀 보고 있겠습니다. 특히 특징은 얘들은 그냥 계획 경제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별로 안 투명해요. 얘들이 그냥 지표 주고 뭐 물가 주면 그대로 쓴단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나 이런 자유 서방 그 자본주의 국가보다는 조금
굼뜹니다. 움직이는 것들이. 얘들이 많이 지금 어쨌든 몇 년 동안 잘 막고 있는데 하반기도 어쨌든 시진핑 황제 돼야 되고 내년에 또 아시안 게임을 또 유치한다고 다시 말했거든요. 어쨌든 경제를 잘 살려서 그렇게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그냥 제가 종목장으로 볼게요. 외견 수급 좀 변하고 있지만 종목 지수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 코인은 어쨌든 나스닥과 거의 비슷해요. 커플링 돼서 비트코인이 다시 23K까지 왔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좀 사실 반등을 많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가 보고 있는 코인 쪽,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아직 갖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는 이 싸이월드 같은 케이스는 저번에 라임 사태, 루나 사태 이후에 코인이 완전히 이제 상장이 금지돼 있었다가 어쨌든 풀었잖아요. 근데 금감원의 사실 수장들이 다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어떤 불법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치를 봐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뭐 두 번째, 세 번째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지금 다시 압수수색 들어갔고 지금 또 한 4조 원대 외환 그 불법 거래 보였잖아요. 사실 이거는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그동안 수사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했죠, 급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눈치를 보고 있는 과정인데 뭐 주식 관련 그 다음에 코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거 방산주 상당히 좋았죠. 우리가 중기주로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산주는 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그룹 차원에서 하나 그 디펜스하고 완전히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옛날에 테쿠인이라는 게 지금 하나 계열인데 10년 전에는 삼성 계열이었어요. 옛날에 그게 삼성 테쿠인이었고 삼성 테쿠인 전에는 삼성 항공이었어요. 그래서 항공 쪽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는 원래 이제 한국 화약이라고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뭐 그 방산 쪽에서 상당히 우수한 기업입니다. 불꽃놀이 할 때는 다 하나 거잖아요, 그죠? 그 쏘고 터트리는 거 되게 잘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LG 넥스원, 그 다음에 그 카이, 한국 항공우주,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K2 전차 하면서 갑자기 새롭게 방산주로 급히 들어온 현대로템 원래 전철 같은 거 만드는 데거든요. 근데 걔들이 이제 K2 전차에도 납품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네 개를 방산주로 보시면 되는데 다 신고가예요. 다 신고가입니다. 우리가 LG 넥스원도 신고가가 금요일날 났어요. 6만원대, 8만원대, 6만까지 갔거든요. 원래 상반기 때는 제가 한 더블 정도 봤죠. 한 7만원대 초반 중반 얘기하면서 한 10만원대 뭐 초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늦춰졌습니다. 솔직히 전쟁이 많이 길어졌고 생각보다 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도 괜찮게 나올 거고 뭐 K 방산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등락이 되게 심했죠. 상반기에 선방했다 하더라도 방산주 보시면 LIG 한번 볼까요? 사실 되게 상반기 때 장 그렇게 안 좋을 때 선방했습니다. 추세가 너무 좋죠. 추세가 꾸준하게 지금 상방이고요. 그냥 계속 가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등락이 좀 있었죠. 5월달, 6월달, 7월달 장이 되게 안 좋았을 때 8만원 중반, 그 다음에 또 7만원, 또 8만원, 또 6만원까지 빠졌다가 6월달 되게 안 좋았다 하실 때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지금 8만원대 후반 넘어왔는데 실적 발표가 나면 단기적으로 한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언론 폭이 지금 사실 2만 올랐잖아요, 그죠? 이제 3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이 폭에 대한 조정이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에는 나오게 되면 한번 단기적으로 파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이 괜찮으면 다른 종목으로 같이 또 들어오셔도 돼요. 하지만 K방산 앞으로 실적 3분기, 4분기 계속 보겠다. 나는 뭐 내년까지 뭐 중장기로 보겠다. 이런 분들은 일정 비중 남기셔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한국 항공우주도 마찬가지죠. 얘는 이미 신고가 났었기 때문에 지금 좀 늦게 올라오고 있는데 신고가 나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번에 이제 K2 때문에 진짜 무거운 주식인데 현대로템이 정말 무거운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신고가 상당히 강하게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2021년에 왔던 가격이 한 2만원대 후반쯤 돼요. 27,800원인데 이 정도 가면 조금 쉴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2018년에 대북 관련주 떴을 때예요. 철도를 뭐 깔겠다 이러면서 대북 관련주 떴을 때인데
이때 이제 2018년도에 대장 섹터가 대북 관련 섹터였어요. 저도 이때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이때 뭐 보면 주가 이 무거운 게 뭐 한 3배 올랐죠. 15,000원짜리가 48,000원, 45,000원 갔었는데 이때 고가는 45,000원이에요. 아직 지금 가격보다는 많이 남아 있는데 저까지 보기 아주 힘들 것 같고 지금 2만원대 한 후반 정도 되면 아까 말했던 단기 전략을 쓰셔도 됩니다. 뭐 하나 열어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제가 갖고 있는 방이 있으니까 신고가 상당히 강하게 났죠. 이거는 이제 방산도 있지만 그 하나 그룹 내에서 조직 개편 때문에 그 기대감이 산 거라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게 포가 상당히 싸요. 지금 좀 이따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2차 산업들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들. 2차 전지 섹터도 지금 뭐 포가 에코프로 BM이나 상당히 대형주들 있잖아요. 뭐 코스모 화학, 코스모 이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소재. 이쪽도 포가 20배밖에 안 돼요. 아직 20배. 근데 뭔가 이제 장이 좋아지고 이게 성장주로 탁 튀어나가면 기본적으로 PER 기준으로 50배는 가요. 그래서 정말 장이 앞으로 좋아지고 종목장이 확산이 되고 성장주에 좀 수급이 들어오면 정말 괜찮은 대형주 섹터들, 투자를 할 수 있는 섹터들이 이런 종목들은 한 더블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나 2차 전지나 이쪽도 사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뭐 하반기에 얼마나 강도를 보여줄지는 봐야 돼요. 뭐 지금 왜냐하면 제가 여전히 화랑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대형주 매매는 아직도 제가 조금은 끌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올해 중소형주 들어가서 제가 매매를 하는 게 저는 편하거든. 아직까지는요. 화랑장이 오면 대형주를 삽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는 제가 좋게 봐요. 저도 지금 우리 종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매매했던 그 신화인터텍도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저는 신메타버스라 표현하는데 메타버스도 앞으로 왜냐하면 빅테크에 특히 이제 옛날에 페북 같은 것들 얘들이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돼요. 삼성도 마찬가지. 삼성도 지금 물론 반도체 올라온다 하지만 봐야 되고 휴대폰도 지금 많이 정점에 와 있고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차세대로 보는 것들이 이제 전기차 그 다음에 새로운 메타버스라 저는 보거든요. 저는 한 2, 3년을 봤는데 그게 좀 땡겨진 거라 보시면 돼요. 보통 VR 가상현실이죠. 그 다음에 AR 그 다음에 MX, MR 이런 것들로 해서 그 눈에 쓰는 지금같이 너무 좀 무식하게 생긴 거 말고 그 AH심들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신세대 쪽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나올 거라 저는 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신메타버스 종목들을 저는 좋게 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포로시라는 게 있어요. 포로. 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메타버스 테마나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섹터인데 이쪽이 가게 되면 LG 에너지솔루션이 그렇게 공매도로 두드리다가 지금 밑에서 많이 올랐어요. 일단 볼까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가 상장 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첫날 팔아라. 그때 잘 팔으셨을 것 같고 왜냐면 그때 공모가나 장 분위기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꼭지 분위기라서 어쨌든 그때 팔고 어쨌든 쭉 있다가 처음으로 지금부터 좋게 보는 겁니다. 이 공매도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쌓였던 전체 매매의 한 30%까지 공매도 매매가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나 반도체를 컨트롤한다 말씀드렸는데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왜 공매도를 이제 걷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올라가면 또 올라가기까지 저를 끊어놨는데 40만원대 중반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더라 따라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 매매 대상보다는 저는 시장 판단할 때 보는 이제 팩터 지표 종목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 제가 시장을 좋게 보는 삼성전자, 현대차, 그 다음에 LG엔솔까지 2차 전지까지 보면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종목들. 자, 그리고 저 아까 지수 ETF 말씀드렸죠. 이번에 2,400, 500 사이에서 절반 때리고 그 다음에 2,500, 600 가면 나머지 단기로 본 ETF는 때리자. 그 정도로 저는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대장주 찾기, 종목 장세, 대장 섹터 이런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자꾸 보여요, 솔직히. 가능성이 있는 게 자꾸 보이고 개인적으로 매매도 확률이 자꾸 높아집니다. 자신감을 조금씩 살려가고 있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면
여러분처럼 호가 뭐 2개, 3개 막 변하지 않잖아요. 제가 한번 싸게 이렇게 드려도 여러분 같이 하면 호가가 변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매매 상당히 잘 돼요. 근데 그 대상들이 제가 잠깐 누굴 보여드릴까요? 제가 신규 상장주라 넣어놨습니다. 지금 상장한 지 1년 남짓 이하로 되는 종목들인데 뭐 대명에너지부터 보시면 제가 매매한 종목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메타버스도 많고 제가 얘기했던 원전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관련도 있죠. 이런 것들은 제가 우리가 매매하진 않았어요. 사실 이거는 사실 제가 개인 매매했던 건데 중간에 살짝 들어갔다가 제가 이제 끼올러서 사실은 같이 못 들었던 뭐 그런 종목인데, 이게 뭐냐면 이때 이거는 공구문은 사실 무증 테마를 붙였잖아요. 신규주가 왜 좋으냐면 일단은 회사에 대해서 기본 리스크 없어요. 신규주가 바로 상폐되는 거 보셨습니까? 신규주는 그래도 나름 시장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새로 들어온 신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인 리스크가 없어요. 자, 근데 한계 리스크는 뭐냐면 상장을 할 때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보호요소 붙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호요소를 물론 다 붙는 건 아니고 인기 좋은 거 경제를 높을수록 보호요소를 많이 걸어요. 야, 무조건 공모를 좀 줘. 대신에 나는 상장하고 몇 개월도 안 받게. 이렇게 들어온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호요소로 하거든요. 근데 그 보호요소가 풀릴 때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 리스크는 없대. 보호요소를 체크하면 수급에 대한 거나 재무적 관점에서 리스크는 없는 게 상당히 좋은 게 신규주입니다. 신규주가 사실은 지금 뭐 되게 뭐 올라간다 이렇게 뉴스 나오지만 이유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한 개 가장 큰 예를 들어드리면 2016년도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박근혜 탄핵 얘기 나왔죠. 우리나라 장 정말 안 좋았고 연기금에서 중소형주 코스닥 비중 축소가 나와서 종목이 아작날 때예요. 그냥 뭐 한 40% 50%씩 빠질 때입니다. 2016년도 10월 11월 12월 보세요. 제가 회사 그때 나왔거든요. 왜? 내 돈 가지고 투자하려고. 남들 다 죽을 때니까. 하여튼 그때 그랬었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상장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디스카운트해서 나왔어요. 싸게 나왔다는 얘기죠. 요즘처럼 고무적으로 싸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 고목가나 밖에서 애들이 3만원 그래야 되는 비상장 주가였는데 고목가가 만원이 나왔어요. 진짜입니다. 자, 근데 그 어떻게 됐느냐, 그 만원이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15만원 갔어요. 이게 사실 이게 로또 같은 얘기인데 뭐 그걸 찾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시장의 특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라젠입니다. 이게. 저는 이거 매매했었어요. 지금은 안 좋아요. 지금은 뭐 매매할 수도 없고 안 좋은 게 당연한데, 자 보세요. 자, 신라젠이 지금 언제 상장을 했느냐? 이때가 2016년 12월입니다. 12월. 네, 12월 있고 박근혜 탄핵하고 2월달 날에 불쓰고 이제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 극병기에, 그죠? 그때도 주가가 만원이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했느냐? 이게 계속 준비를 한 거죠. 준비를 한 거죠. 저는 사실 2014년, 15년에 10일을 좀 샀었거든, 개인적으로 비상장에서. 네, 비상장은 제가 장투라기 때문에 그랬는데 되게 싸게 샀어요. 뭐 좀 말씀드릴게요. 한 3,500원에 샀어요. 3,500원 아는 형님이랑 둘이 한 2천만원, 3천만원 투자를 했거든, 사실은요. 야, 그러면 네가 2천만원, 3천만원 갖고 있다가 이게 신라젠이 그 해 11월 달입니다. 이때 대장주였어요. 바이오도 엄청 날아가고, 신라젠 그때 팩사백 아시죠? 간암 치료제 팩사백. 뭐 그냥 이걸 했더니만 일상에서 간암 환자 3기 환자가 막 다 나았다.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15만원 찍었어요. 야, 그럼 네가 3,500원에 사서 15만원이면 몇 배 먹었어요? 한 50배 먹은 거죠. 야, 완전 부자 됐겠네. 아니, 그렇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그때 드라드 형님은 7만원에 다 팔았어요. 야, 진짜 많이 팔았어요. 원래 그 부분은 부자였고요. 얼마에 팔았냐요? 저는 이때 팔았어요. 14,000원. 야, 그래도 뭐 한 3,500원에서 한 4배 먹었죠. 잘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걸 사서 다른 또 비상장을 샀어요. 네.
물론 아쉽긴 한데 뭐 저는 뭐 그렇게 배가 아프진 않았습니다. 그 비상장에서 딴 것도 괜찮게 수익 나왔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힘들었을 때 아작을 내고 그렇게 싸게 나오는 것들이 이 나중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 큰 거를 만드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번에 공구문 한번 볼까요? 얘도 지금 정말 안 좋을 때 상장을 했죠. 올해 3월 달에 상장을 해서 또 공모가 되게 싸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 여자를 용품 뭐 그런 건데 그때 저도 우리 매매 한번 했었죠. 공구문 그 짧게 그죠. 그러다가 이때 사실 제가 타임을 놓쳤어요. 못 들였었는데 얘도 준비를 하고 개인들 다 죽이고 이때 본격 게임을 한번 날린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못 잡아요. 개인들 못 잡습니다. 그 빠질 때 대충 팔고 나는데 뭐냐면 얘들도 되게 안 좋고 힘들 때 싸게 나와서 매집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하고 나서 준비를 한 다음에 저도 먹고 팔고 나온 거죠. 끝났습니다. 자, 되게 짧게 끝났죠. 신라제는 그 1년에 걸쳐서 했고 공고모는 뭐 한 반년 정도 걸쳤는데 이렇게 신규주들이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저 여러분도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몇 배짜리 먹겠다 사드리겠다 이렇게 거품을 넣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이에서 몇십 프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뭐 30% 어디입니까? 솔직히 40% 어디예요. 하지만 이런 거를 저는 기대를 좀 하면서 정시에 대한 그런 망상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매매를 하면 뭐 몇십 프로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돈을 벌어가면 되니까 그런 기대를 살면서 제가 이 신규주들을 포트를 짜서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말씀드리죠.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것도 신규주 많습니다. 이런 거 보세요. 다 신규주예요. 이런 것들이 원래 신고가 가면 물론 제가 절반 팔고 남기겠지만 나머지 가지고 좀 홀딩을 해서 좀 크게 날 수 있는 것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말씀드렸어요. 신규주 투자. 종목 매매는 지금 우리가 박셀바이오 그때 팔았죠. 박셀바이오 수익 상당히 크게 났었고요. 비중 많이 실어서. 그 다음에 신화인텍도 상당히 괜찮았죠. 비중 좀 많이 실었고. 그 다음 지금도 우리 종목을 많이 실어둔 거 있어요. 그 청으로 시작하는 청으로. 어떤 동네 이름인데 그 종목도 제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 프로 수익 날 수 있다 보고 그렇게 되면 목표방분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뭐 아직까지 뭐 설레발해질 거는 절대 아닙니다만은 시장이 좀 괜찮아지고 제가 종목을 보다 보니까 투자의 가장 기본인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신감 이런 것들이 생기는 흐름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종목 얘기는 그래서 못 드려요. 지금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비중을 실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괜찮아지니까 뭐 그런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의지하면 같이 가세요. 제가 개인 매매 하면서 여러분한테 시장 얘기 다 드리고 제 개인 매매 하는 걸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그래도 매매를 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뭐 딴 데 하는 것보다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괜찮으실 거라고 보고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장세에 대비해서 발굴한다 말씀을 드렸고 자, 요거는 뭐 그때 질문에 나와서 적었어요. 시간에 단일가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단일가에서 많이 뜨거나 많이 빠지면 그 다음날에 반영이 좀 되는 경우가 있죠. 시간에 단일가는 보통 그 종목에 가지고 있는 메인 주포애들이 건들진 않아요. 또 호재가 되어서 많이 급등할 수 있고 반대로 될 수 있는데 단일가로 봤을 때 보통 많이 떠서 나오잖아요. 그럼 얘들이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단기로 한번 치고 단기로 한번 차익 실현하고 빠졌다 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단일가 10% 올랐다, 야 좋다. 다음에 10% 떠서 상한가 가자. 이게 보통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떠 있지? 우리 계획에는 한번 때리고 다시 시작해야지. 이렇게 보통 메인 수급들이 본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이런 오르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개별주 보는데 필요한 어떤 팁 같은 걸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가끔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긴 하는데 보통 개별 수급들이 아침에 떠서 한 1~2% 떠서 나오면 좋아요. 1~2% 정도. 뭐 갭상승 10몇 프로 떠서 이런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확률이 낮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까처럼 뭐 점상을 막 간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걸 막 보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확률이 낮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팔아야 되겠죠. 근데 개인들은 반대로 환상 가지고 덤빈단 말입니다. 투자는 절대적으로 확률 게임입니다. 그죠? 예,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포트를 짜고 비중을 짜고 매매할 때는 그 확률 따라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단일가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 요번에 제가 어떤 종목을 10% 아침에 추매를 해라 좋아 보이니까 그냥 바로 30% 손절을 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 두 번 정도가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어지간하면 짧게는 안 드리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만은 전체로는 좀 왔다 갔다 심하면 안 좋잖아요. 그죠? 못 보는 분이 계시고. 근데 그때는 제가 아침에 되게 좋게 봤는데 그때 뭔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며칠 동안 계속 빠지죠. 네, 그 비중 계속 조절시켜 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는 확률이나 가능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제가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수급 쪽으로 보든 어떤 모양 쪽으로 보든 그럴 때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드리니까 그때 제가 좀 왔다 갔다 한 건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제가 보는 객관적인 대로 비중을 드립니다. 예, 확률, 가능성에 대한 제 판단이에요. 그리고 트레이딩은 그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규 공모주 어떤 흐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 분이 요번에 장이 좋아지니까 이제 묻어둘 만한 게 어떠냐 질문 주셨는데 저는 현대차, 지금 기아차, 현대모비스, 만도 같은 거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형주 이런 것들이 괜찮다 봐요. 그래도 지금 오히려 작년 초에 애플카드 모델에서 엄청 올랐다가 1년 반 동안 빠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미리 빠졌죠. 많이 빠졌고 고점 돼서 거의 한 50% 빠졌습니다. 종목들은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 오히려 2300, 2400 정도잖아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은 사셔도 된다. 글로벌리 봤을 때도 가장 비싼 자동차가 사실 테슬라거든요. 지금 PR 100배입니다. 자, 우리나라 현대차는 PR 9배, 뭐 6배, 뭐 이래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좋았을 때 아까 말했던 PR이 더블 정도 가요. 지금 2차 전지가 20배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 4, 50배 정도 가요. 그 PR이 더블 정도 나오고 정말 싼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PR이 한 15배, 20배 나와요. 뭐 현재보다 한 2배 정도 되죠. 그래서 저는 큰 걸로 보는 것들은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것들을 한 몇십 프로 보겠죠. 대형주니까. 하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이런 것들 자동차들은 한 50%에서 한 더블까지도 볼 수 있지 않겠냐. 그 정도로 봅니다. 네, 오늘도 사실 양이 좀 많이 방대했습니다. 항상 제가 좀 빨리 끝내고 싶은데 제가 이제 결정은 빠른데 뭔가 모르게 이렇게 글로 정리하는 게 잘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건 되게 많고 간단하게 한다고 하지만 말하다 보면 좀 많이 덧붙여지다 보니까 또 시간이 더 길어지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시간을 적어 두지 않습니까? 좀 감안해줘서 좀 봐주시고 어쨌든 이제 7월달 한참 휴가철인데 리프레시 많이 하시고요. 시장은 최악의 시기는 벗어났으니까 조금은 이제 심리적 긴장감 풀어주시고 종목 매매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